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오늘 하루 나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뼈속까지 스며듭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바깥 세상은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혼자 산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조금 가빠질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 몸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찾는 목소리가 사라진 그 고요함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한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엔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TV를 켜고 간단한 밥을 해먹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요일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이미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느끼는 외로움은 매일 담배 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에서는 장기간 외로움이 사망 위험을 26%까지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적인 대화나 교류가 없는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거나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 그 답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고립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수였던 72세 김 씨를 기억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작은 목공소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나빠지고 손이 느려지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그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없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게 힘들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러나 대부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친구 모임을 몇 번 건너뛰고 비 오는 날 외출을 미루고 다들 바쁘니까 라며 전화 한 통 걸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안의 침묵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70세가 넘어도 인생의 대본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새로운 집을 사는 것도 취미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들리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밖의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방법을 안다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발을 딛는 땅, 걷는 길, 마주치는 얼굴들 속에 있습니다. 그 환경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지 단지 존재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고립은 마음을 잠식합니다. 고립이란 어제 내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상태, 그리고 문 밖을 나가도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먼저 무너지고 그 후에 몸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마음은 우울증, 무기력,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진 인테리어나 넓은 평수보다 중요한 건 그 동네에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네가 주는 연결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안전망처럼 매일의 일상을 붙잡아 줍니다. 좋은 동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해서 마주치는 얼굴이 있다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는 이웃, 슈퍼마켓의 아주머니, 약국의 직원처럼 내 얼굴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고립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내가 갈 수 있는 루틴 장소가 있다는 것. 복지관의 노래교실, 마을 도서관의 독서 모임, 매일 걷는 산책로처럼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으면 마음은 덜 외로워집니다. 셋째, 응급 상황에 대비된 생활 방향이 있다는 것. 경비실의 빠른 응대, 이웃과 연락할 수 있는 단톡방, 도보 10분 내의 병원과 복지센터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연결될 수 있는 거리는 심리적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동네도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사람을 마주치기 힘든 곳, 이웃 간 교류가 거의 없는 곳, 복지관이나 병원, 주민센터까지 차를 타야 하는 곳은 처음엔 조용하고 편안해 보여도 몸이 아프거나 외로움이 깊어질 때 극심한 고립을 불러옵니다. 좋은 동네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커뮤니티가 활발한지, 경로당과 복지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간대별로 동네를 직접 걸어보며 사람들의 흐름을 살피는 것도 좋습니다. 슈퍼, 약국, 병원에서 기본적인 인사가 오가는 분위기인지, 혼자 사는 어르신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대략적인 동네 구성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아내의 건강 문제로 시골에서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시끄럽고 번잡하다고 불평했지만 1년 후에는 여기 와서 살길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어제 안 오셨네요 하고 물어봐주고 복지관에서 매주 한 번씩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연들이 그들의 하루를 붙잡아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집 안의 편안함보다 집 밖의 연결감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늘 내가 나갈 곳이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동네, 그곳이야말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가 노후를 지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작아도 깔끔하면 되죠.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삶에서 집이 불편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불편하면 외출이 줄고 활동이 줄며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좁은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가 문제입니다. 식탁을 없애고 거실을 침실로 바꾸고 주방 공간을 최소화하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생활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밥을 소파에서 쭈그려 먹고 햇볕이 들지 않는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물건 하나 꺼내려면 의자를 밟아야 하는 구조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은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바꿔뒀습니다. 노후의 집은 반드시 몇 가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2~3시간만 햇빛이 들어와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침실과 거실 중 최소 한 곳에는 채광이 필수입니다. 둘째, 욕실 동선이 편해야 합니다. 침실과 욕실이 멀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큰 스트레스가 되고 문턱이 높거나 바닥이 미끄러우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낮은 문턱은 필수입니다. 셋째, 주방은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틀면 밥솥이 젖고 찬장을 열면 냄비를 꺼낼 수 없는 구조는 실제로 많은 고령층이 겪는 불편입니다. 작은 식탁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넷째, 앉았다가 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바로 침실로, 다시 부엌이나 욕실로 이어지는 짧은 동선이 있어야 하루 종일 눕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움직임이 줄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외출이 줄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집안에서도 짜증과 피로가 쌓이고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의 불편이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공간을 줄이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햇볕이 드는 창, 하루의 리듬을 유지하는 작은 거실,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넉넉한 주방 동선, 안전한 욕실. 이 5가지는 노후의 삶을 지키는 최소 조건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살던 넓은 집에서 홀로 남게 되자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창이 작아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았고 욕실은 좁아 매번 불편했고 주방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가 너무 가까워 요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작아진 건 괜찮아요. 하지만 불편하니까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노후집은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작아도 숨통이 트이는 구조와 작아서 갇히는 구조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이사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종이의 가구 배치와 동선을 그려보세요. 햇볕 드는 창, 짧은 화장실 거리, 앉아 쉴 자리, 이 3가지만 확보해도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사는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몸에 밴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이 변화를 맞이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점에 이사를 하면 그 결정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쓰러졌거나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환경을 바꾸면 기존에 쌓아온 도움망이 무너집니다. 동네 병원, 약국, 정기적으로 찾아주는 간호사, 익숙한 마트 직원과 경비 아저씨, 이 모든 비공식적인 돌봄 네트워크가 한 번에 끊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이사는 불안을 키우고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둘째, 자녀가 독립한 직후도 위험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거나 집을 떠나면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고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이때의 감정은 상실감에 가깝고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집 크기를 급격히 줄이는 선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식탁 하나 놓을 수 없는 주방,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실,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줄이되 생활 동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불편함만 남습니다. 셋째, 감정이 격할 때 내리는 이사 결정도 피해야 합니다. 외로움, 분노, 실망, 두려움 같은 감정이 터질 때 그냥 여기서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공간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럴 땐 먼저 하루의 루틴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 1회 외출할 목적지를 만들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걷기 모임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사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사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건강할 때, 감정이 안정됐을 때,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고민했을 때입니다. 단순히 떠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분명할 때 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3가지 사전 탐색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주 2, 3회는 미리 그 동네를 가서 아침, 오후, 밤의 분위기를 확인하세요. 둘째, 복지관, 주민센터, 병원, 마트가 도보권에 있는지 버스나 지하철까지의 거리도 체크하세요. 셋째,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는지, 경로당이나 단지 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전에 만난 68세 박 할머니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급히 시골집을 팔고 아들이 사는 도시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복지관까지 차로 20분, 병원은 예약이 밀려 한 달씩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서둘러 옮기지 말 걸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하고 몇 달간 직접 동네를 경험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고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은 벽과 지붕이 만들어주지만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웃의 존재는 생각보다 더 커집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보다 더 빠른 건 바로 옆집 사람이고,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위로가 되는 건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하루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이웃이 있는 동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지관 강사, 경비 아저씨, 주민센터 직원이 요즘 안 오시네요 라고 말을 걸어줄 때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눈이 자주 마주치는 구조입니다. 단지 내 산책로, 동네 슈퍼, 공원 쉼터처럼 특별히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게 사람을 버티게 만듭니다. 셋째, 적당히 열린 커뮤니티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 소소한 정보가 오가는 단톡방이나 마을 밴드처럼 느슨하지만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감이 노후에 딱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잘못된 친절도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준다며 다가오지만 점점 사생활을 캐묻거나 다 널 위해서라며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 뒷말과 험담이 잦은 사람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이웃은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방영 안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아예 말 걸 용기가 없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눈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인사는 대화의 문을 여는 가장 안전한 열쇠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된다면 적당한 거리에서 교류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사를 고려한다면 그 동네의 이웃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단지의 경로당이나 커뮤니티실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프로그램 참가율이 어떤지. 둘째,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걸어서 10분 이내인지. 이런 거리는 나를 매주라도 집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셋째, 이웃 간의 왕래 분위기입니다. 경비실, 슈퍼, 쉼터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지 보면 그 동네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5세 초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하루 종일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던 날, 복도에서 미끄러져 다쳤지만 아무도 모른 채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 사람이 있는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조용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노후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이사할 때 구조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이 동네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외로움과 고립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통계는 말해줍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혼자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갖췄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조란 벽과 지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외로움이 파고들 틈을 최소화하며 나 혼자여도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활 환경을 뜻합니다.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는 구조에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 방향 안에 사회적 연결점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가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단지 안에 커뮤니티실이나 소모임 공간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깁니다. 이런 연결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외로움의 벽을 무너뜨리는 출구입니다. 하루 중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마주치고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둘째, 얼굴을 익힐 수 있는 반복 접촉 공간이 필요합니다. 동네 슈퍼, 단골 약국, 도서관처럼 자주 오가는 장소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치는 경험은 고립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며칠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이런 짧은 인사가 마음의 온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아는 얼굴을 매주 3번 이상 마주치는 환경에서 생활할 때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셋째, 관리가 잘 되는 단지여야 합니다. 경비실의 응답 속도, 외부 방문자 통제, 비상벨과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같은 최소한의 보안망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긴급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순간 주변의 대응 속도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루 종일 쓰러져 있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관리망입니다. 이르로의 성별에 따라 필요한 주거 조건도 다릅니다. 여성 1인 가구라면 안전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1층 출입이 통제되며 비상벨이 작동하는 환경은 필수입니다. 단지 내 여성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밤 귀가시 조명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생활 루틴과 자립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이유가 있는지, 식사 세탁 위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정기적으로 참여할 모임이나 활동이 있는지가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이는 곧 체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남성 고령층이 생활의 기둥을 세우는 건 결국 일상적인 루틴입니다.
혼자 살기 좋은 집을 고를 때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병원과 약국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지, 정기 진료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좋은 위치인지 확인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무릎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햇볕은 우울감을 줄이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이 분리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식사라는 중요한 생활 행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정서적 연결은 물리적 거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물리적 거리는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매주 만나는 친구 한 명이 더 실질적인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은 고립을 만들 수도, 연결을 만들 수도 있는 틀입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작은 환경 설계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까지의 도보거리를 줄이는 이사, 햇볕이 잘 드는 방향으로 가구 배치, 하루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는 루틴 만들기, 경비실과 인사 나누기. 이 모든 행동이 쌓여 혼자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완성합니다. 안정된 구조는 혼자 있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집은 넓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쉽게 올 수 있는 구조, 외롭고 지칠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환경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제가 인터뷰한 78세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문 밖을 나가면 아는 얼굴이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안 보이면 누군가 걱정해 주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두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뚜렷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덜 흔들리고 노후는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는 삶. 그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창문을 통과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있는 평화로운 순간. 그런데 머릿속에는 차가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일 아침, 나는 과연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다소 비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며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불안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뒤흔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평범한 진료였습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걷고 식습관도 의사가 권한 대로 지켜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이 들쭉날쭉하며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묻자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좋은 걸로만 사죠.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또 하나의 깨달음의 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문제는 올리브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라벨만 믿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보관 상태, 조리 온도 같은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합니다. 그 어르신은 올리브유를 부엌 선반 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병 뚜껑은 늘 반쯤 열려 있었고 요리할 때마다 다궈진 팬에 바로 부어 고온에서 볶거나 튀겼습니다. 그분에겐 10년 넘게 이어온 당연한 습관이었지만 제 눈에는 건강을 갉아먹는 조용한 범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어르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 질문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강 지식은 상업적 이유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역 강연에서 올리브유 사용법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사용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병을 꼭 닫고 고온 조리 대신 샐러드나 저온 요리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가까이 내려갔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어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으며 다시 느꼈습니다. 단 한 번에 올바른 정보가 한 사람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의 순간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찾아옵니다. 저는 그 순간 환자의 눈빛이 혼란해서 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그 어떤 약을 처방할 때보다 더 강한 의미를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지만 부엌 창가에 기름을 두고 쓰거나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꿔드리고 매일 아침 올바른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드시게 했을 때 할머니의 활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98세가 되어서도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시며 증손자의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부주의한 습관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처럼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식품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병을 예방하는 길은 병원 처방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엌의 작은 디테일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가 올바른 종류와 방법,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섭취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조용히 몸을 해치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진짜 올리브유의 세계로 안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잊혀진 진실에서 시작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공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진실 중에는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믿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의 절반 이상이
오해와 잘못된 정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도치 않게 몸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좋다니까 그냥 먹는다는 태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유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큰 컵으로 마셨습니다. 석 달 후 그는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진단명은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정보와 마케팅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가짜는 종종 다른 값싼 기름과 섞여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핵심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산패된 기름 성분이 몸속 염증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환자들에게 각자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절반 이상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병은 화려했고 라벨은 그럴듯했지만 안에 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리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올리브유는 프라이팬 위에서 160도 이상으로 가열됩니다. 그 순간 올리브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해로운 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 번 재가열된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비싼 기름이니까 버리면 아깝다는 이유로 같은 기름을 반복 사용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는 올리브유가 진짜인지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단순히 음식 재료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처럼 섭취 방법과 조건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좋다는 말만 듣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올리브유를 사서 사용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분의 사용법을 듣고 난 뒤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분이 쓰던 것은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었고, 둘째, 매번 뜨거운 불 위에서 조리했으며, 셋째, 병을 부엌 창가에 둬서 햇빛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효과를 낼 수 없는 방법을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저온에서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게 한 지 한 달 만에 관절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6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표정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정보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올리브유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올리브유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잊고 사는 진짜 진실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잊혀진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에서 걸러낸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5년 후, 10년 후에 분명한 건강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 차이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눈에 보이는 변화와 실제 사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수치로 증명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왜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명수 어르신은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셨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었고 의사들은 늘 심근경색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양사인 딸의 권유로 올리브유 사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아침마다 공복에 한 스푼의 올리브유를 먹고 점심에는 신선한 토마토를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아래로 내려갔고 6개월 뒤에는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놀랐지만 정작 어르신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버티던 중 저는 그분에게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의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절대 고온에서 조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6달 후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바깥바람을 쐬며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구의 최병철 어르신은 협심증으로 수년간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에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더 이상 밤중에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고 산책거리가 이전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지만 올바른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경험이 결합된 확신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절히 조리한 그룹은 잘못된 제품을 쓰거나 고온 조리한 그룹에 비해 혈관 탄력성이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평균 30% 낮아졌고 콜레스테롤은 평균 51kDL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 뒤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질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는 기쁨, 손주와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여유, 친구와 함께 먼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심코 하던 습관을 버리고 검증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좋다는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히 먹어라, 마셔라가 아닙니다. 어떤 원리로 몸에 작용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는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가 쌓여야만 완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황금 규칙이라고 부르는 올리브유 사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규칙은 단순히 좋은 걸 먹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먹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의 품질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단순히 색과 향만으로 판별할 수 없습니다. 품종, 재배 지역, 수확 시기, 압착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과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특히 좋습니다. 올로칸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관절염 환자에게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효과적입니다. 이 품종은 항염 효과가 강하고 특히 폴리페놀 함량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섭취 방법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유는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이것이 기본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흡수되는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마토나 마늘, 견과류를 곁들이면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올레산과 결합해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마늘의 황화합물은 항염 작용을 강화합니다. 견과류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오메가3화 항산화제를 보충해 줍니다. 세 번째는 조리 온도입니다. 올리브유는 160도를 넘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튀김 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볶음 요리도 중불 2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발라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온 조리 시 생성되는 유해 산화물질은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 환경입니다.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고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뚜껑은 사용 직후 바로 닫아야 하고 개봉 후 6개월 안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성분이 응고되거나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량입니다. 하루 1질 2스푼이 적당하며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석증이나 췌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황금 규칙을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왔고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만에 관절 통증에서 해방되었고 어떤 분은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의 핵심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직접 경험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설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약이 되고 남은 인생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올리브유는 이 원칙에서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식품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깨달은 사실은 같은 양과 같은 품질의 올리브유라도 섭취 시간과 조합에 따라 효과가 2배,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제 연구와 프랑스 리옹 대학과의 공동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섭취했을 때 혈관 청소 효과와 항염 효과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집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올레산과 폴리페놀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고 혈관 탄력성과 염증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섭취한 그룹은 혈관 탄력이 평균 40% 향상되었고 염증 수치는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나 기름진 식사 직후 섭취한 그룹은 효과가 거의 없었고 일부는 오히려 지방간이나 체중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음식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는 단독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상승작용이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올리브유의 지방 성분과 결합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혈관벽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환자 그룹은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마늘도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염 작용과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데 올리브유와 결합하면 이 효과가 최대 5배까지 강화됩니다.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제 환자 중 일부는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해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견과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올리브유의 장점을 보완해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조합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고운 조리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산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과 함께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폭탄이 되어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정만호 어르신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한 컵씩 올리브유를 그냥 마셨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했습니다. 또 서울의 김순자 할머니는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고 그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다가 혈관염증이 심해져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올리브유의 진짜 힘은 시간과 조합에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대, 올바른 음식과 함께 올바른 양을 섭취할 때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이라도 몸속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올리브유를 친구로 만들지 적으로 만들지는 당신 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섭취 방법이 친구를 만드는 방식인지 적을 만드는 방식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사는 동안 더 많은 순간을 제대로 누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수명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올리브유 이야기는 결국 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은 심장질환으로 몇 번이나 수술을 고민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식단에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을 곁들이자 1년 만에 심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손주의 결혼식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관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실천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저 역시 환자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습니다. 완벽한 식품은 없다는 것, 좋은 것도 잘못 쓰면 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방법도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품을 고르는 눈, 그것을 적절한 온도와 방식으로 사용하는 습관, 몸 상태에 맞춘 양과 시간 조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올리브유는 음식에서 건강 자산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많이 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스푼의 올바른 올리브유처럼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놀라지 않고 오래도록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삶의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 예를 들어 병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언제 무엇을 먹는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부엌의 올리브유를 다시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인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리브유 한 스푼은 그저 식재료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습관이 결합되면 그것은 내일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80세, 90세가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저 막연히 그때쯤이면 여유롭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이 꿈꾸던 방식대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겨우 2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77%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정년 퇴직한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병간호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돈은 조금 있었지만 건강과 활력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절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노년학 연구에서도 말합니다. 행복한 말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습관과 선택의 결과라고요. 미국 하버드대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건강한 80대 도 90대 노인들의 공통점이 평생 유지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작정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롭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20년 후에 내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계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인생을 바꾸는 경고음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을 만나 인터뷰하며 90세가 넘어서도 자립적으로 사는 분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된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지금의 불편함을 미루지 않고 해결합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곧게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위해 두근거리며 신청서를 쓴 적은 언제인가요? 나이 들면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제 주변의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5세의 한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15분 스트레칭을 했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간다 라고 스스로 다독였지. 그녀에게 특별한 부나 명예는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에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낸 한 아저씨는 몇 년 만에 고립감을 호소하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전엔 친구 많았어. 근데 다들 바쁘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망치는 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노후의 행복과 자유는 건강 목적 관계, 재정 내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관절과 심장은 50대부터 관리해야 80대에도 걸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80대, 90대에도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현실 직시입니다. 막연한 낙관 대신 지금 내 몸과 마음, 재정과 관계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의 창문 틈을 막고 난방기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그러나 그 시작이 축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내게 고마워 라고 말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왜 준비하지 않았어 라고 후회하게 할 것인지는 오직 지금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건강과 자유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건강은 곧 자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유연성은 노년의 자립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과 척추의 유연성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67% 낮았습니다. 낙상은 노인 건강의 전환점이 됩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그 이후로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결국 외출이 줄어들며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유연성을 단순한 운동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저는 92세의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 양말을 신고 등 뒤 지퍼를 올리고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부터 하루 예쁜 스트레칭을 안 빼먹었어. 발목, 어깨, 허리, 목 다 부드럽게 해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해. 그의 말은 단순한 운동 조언이 아니라 노년의 독립을 지키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전신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둘째, 한 번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게 하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30초 정도 몸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의 유연성만큼이나 마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 익숙한 환경, 같은 사람들. 이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90세가 넘어도 활기찬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고 대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식사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에도 적응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한 87세 할머니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지. 나만 멈추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배우고 가끔은 K-POP 공연도 찾아봅니다. 그녀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습관, 그리고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웃음은 노년기의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의 유연성은 넘어짐을 막고 마음의 유연성은 꺾이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노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는 이키가이, 온청 키자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살아가는 동기라는 뜻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고 질병 회복 속도도 빠르며 우울증 위험도 훨씬 낮습니다. 저는 80대에 들어서도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하루가 결코 의무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이유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한 83세 할아버지는 매주 2번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칩니다. 내가 쌓은 기술을 그냥 묻어두기 아깝잖아. 아이들이 웃으며 배우는 걸 보면 내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의 말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엔진이었습니다. 목적을 찾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에서, 누군가는 글쓰기나 그림에서, 또 누군가는 가족 돌봄에서 그 목적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하루에 기다림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일이 없으면 삶은 색을 잃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 보고서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봉사에 쓰는 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뿐이더라도 그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나누어 주십시오. 멘토링, 자서전 쓰기, 혹은 손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90세에 대학교에 입학한 분, 80세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운 분, 70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분. 그들의 공통점은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라는 믿음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며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감사 습관도 목적 의식을 키웁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에 붙잡아두고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88세 할머니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는 이유가 있으면 사는 힘도 생겨. 그 힘이 있으면 아픈 것도 견디고 외로운 것도 버틸 수 있어. 결국 목적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그 기둥을 세우는 순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과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집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진리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편안함은 단순히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안전하고 생활이 가능하며 나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된 집에 사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기가 평균 8년 늦어졌습니다. 문턱 하나, 손잡이 하나, 조명의 위치 하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 82세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계단이 많은 2층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에 무릎이 불편해지자 과감하게 1층으로 침실을 옮기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부엌 선반 높이도 조정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싶었어. 근데 지금은 덕분에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작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하며 미끄러운 욕실에는 반드시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80%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방은 자주 쓰는 물건이 쉽게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냄비를 꺼내려다 넘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작은 배치 변경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집안 안전에서 의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어두운 복도나 계단이 큰 위험이 됩니다. 밝고 부드러운 조명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진 뒤에 하려면 비용도 더 들고 마음의 부담도 큽니다. 60대부터 조금씩 환경을 바꿔두면 80세가 되었을 때도 내 집에서 스스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길 권합니다. 만약 내 몸이 지금보다 느려지고 힘이 약해졌을 때 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전한 집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지킨다 는 자신감을 주고 매일을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값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뇌의 젊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일상에서 지적 자극이 줄어들면 그 속도는 놀랄 만큼 빨라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어도 치매 없이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86세에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한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 해보자고 마음먹었지.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단어를 외우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외국 친구까지 사귀었고 매일이 조금 더 신나는 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뇌를 단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연주, 요리, 미술 등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뇌는 낯선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스도쿠, 바둑, 체스 같은 전략 게임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하기,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식사하기. 이렇게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며 자극을 받습니다. 독서는 여전히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하루 30분 종이책을 읽는 습관은 공감 능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며 뇌는 마치 실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동영상 편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약간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면 뇌는 게으름을 피우고 너무 어려우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편안함을 살짝 벗어난 도전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한 90세 어르신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를 쓰는 건 숨을 쉬는 것과 같아. 멈추는 순간부터 늙는 거지. 그 말처럼 뇌를 단련하는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세상을 넓혀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정된 재정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혹은 사람만 곁에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재정적 불안은 관계를 위축시키고 관계의 단절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90세까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면 장기 재정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비, 장기 요양 비용, 생활비, 취미나 여행 경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저는 한 78세 부부를 기억합니다. 이들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투자까지 병행하며 수입원을 다변화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 없이 봉사활동과 취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은퇴한 70대 초반의 한 지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저축을 소진했습니다. 그는 돈 걱정이 시작되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 계획은 건강 관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비와 영양 관리에 투자하지 못하면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매일 챙기고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20분 햇볕을 쬐는 습관과 함께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뼈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섭취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져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갈증이 없어도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역시 재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장기 연구는 인간관계의 질이 장수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배우자 상실, 친구들의 사망 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 85세 할머니의 습관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 성가대 연습, 동네 꽃꽂이 모임, 손녀와의 영상통화를 일정표에 넣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져. 준비하는 즐거움, 만나서 웃는 시간, 돌아와서 생각나는 대화까지 다 행복이야. 그녀의 말은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면 습관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노년기의 면역력, 기억력, 감정 조절에 결정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은 실패를 20도로 유지하고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멀리하세요. 저녁 늦게 마시는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를 마시면 좋습니다. 결국 재정, 건강, 관계, 수면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면 다른 것까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4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되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